채권보이 시작하겠습니다. 제 옆에는요. 변정규 미주호 은행 그룹장님 모셨습니다. 그룹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사실 평소에 되게 모시고 싶었던 분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채권보이로 좀 인연을 맺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렸는데 흔쾌히 이렇게 나와주셔서 진짜 감사해요. 저희 그 채권보이 식구님들에게 처음 인사드리는 거잖아요.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그 프로그램의 그 제목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채권보이 어릴 때 봤던 이제 만화 영화가 연상이 되는데요. 네. 그렇게 힘차게 이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워낙 변 그룹장님 같은 경우에는요, 국제 금융 시장에 이제 전문가시고 또 환율 통이세요. 그래서 뭐 엔화를 여쭤봐도 위안화를 여쭤봐도 미국 달러 뭐 원화 이런 부분 다 거침없이 쭉 발언해 주시는데 그룹장님 시장을 이렇게 보면요, 최근 채권 시장도 그렇고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포인트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지금 국제금융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환율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무역의 여러 가지 마찰도 있고요. 전쟁도 일어나고 있고요. 이런 거 뒤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금융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최근에는 나라마다 부채 수준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의 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작년에 부채 협상을 타결할 때 공화당이 비협조적으로 처음에 나온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미국의 부채가 빠른 속도로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미국의 재정 적자가 GDP의 약 120% 가까이 이렇게 올랐고요.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더 심각합니다. 과거에 아베노믹스가 경제를 성장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줬다고는 얘기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많은 대가를 치른 거예요. 채권을 굉장히 많이 발행을 해서 자금을 조달을 했는데 이러한 자금 조달원이 대부분 나라 빚인 거죠. 네. 그래서 빚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일본의 재정 적자는 GDP 대비 지금 약 265%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OECD 국가들 중에서 거의 1위입니다. 2위와도 그 차이가 상당합니다. 네. 200% 넘는 나라는 없으니까요. 현재 이렇게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한다 그래도 사람들이 굉장히 회의적인 거예요. 이렇게 막대한 부채가 있는데 금리를 올리게 되면 금리 부담은 다시 적자 국채를 찍어서 보전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예. 빚을 내 가지고 이자를 내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네. 지금 17년 만에 그 일본이 전격적으로 금리 인상 그런 부분을 보였는데 빚 부담도 많은데 금리 인상하면 도대체 어떡하라는 거냐 이런 생각이 좀 지배적이라는 거죠. 네, 이렇게 부채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 코로나19 이후에 국제 금융 시장의 가장 큰 화두입니다. 유로존도 예외는 아닙니다. 유로존도 뭐 미국이나 일본에 못지않게 예를 들면 드라기 유로은행장 이후에 리카르드 총재까지 이렇게 굉장히 공격적인 양적 완화를 단행을 했어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우선 뭐 돈을 쓰고 보자는 거였죠. 좀 어떻게 보면 약간의 도덕적 해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유로존, 그다음에 일본, 미국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세 이코노믹 존이 전부 다 발권국입니다. 주요 통화의 발권국이에요. 유로존은 유로화가 있죠. 네. 일본의 엔화도 국제 기준 통화로 많이 이용이 되고 있어요. 결제 통화로. 게다가 외화 보유고로도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달러화는 그야말로 기축 통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통화인데 마음 놓고 찍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니 이렇게 생각하면서 많이 찍었는데 이로 인해서 정부 부채가 굉장히 많아졌고 그로 인해서 빚 부담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가계 부채는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정부 부채는 100% 이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정부 부채가 나라의 부채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는 그만큼 먹고 살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맞아요. 앞으로 굉장히 먹고 살기가 어려워질 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보호무역주의라든가 나라 간의 여러 가지 이런 충돌들이 일어날 게 분명해요.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국지적인 전쟁이나 이런 것도 많이 일어날 소지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전쟁보다는 경제적인 그러한 내고를 통해서 여러 가지 도출을 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거기 때문에 경제 보호무역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체들도 앞으로 더 글로벌화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하나 또 예를 들면 독일의 예를 들겠습니다. 네. 제가 독일에 가봤는데요. 독일의 기업들은 대부분 유럽에 생산 기지를 두고 있습니다. 네. 자국의 생산 기지를 거의 다 두고 있어요. 특히나 멀리 나가봤자 뭐 체코나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게 멀리 나가지 않아요. 이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에 장비나 이런 것들을 가동하는 비용이 매우 쌌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기나 이런 것들을 러시아산 가스라든가 저렴하게 받아서 썼기 때문에 뭐 제조 원가에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았을 겁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앞으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요. 이제 앞으로는 식량도 안보로 연결되는 이런 상황이 올 겁니다. 모든 것들이 많이 비싸졌기 때문에 네. 모든 게 비싸졌잖아요. 지금 신도시도 착공을 못하는 게 이제 인건비라든가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라서 그렇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물가가 많이 올랐고요. 부채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장기적으로 버블로 갖고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테마는 이러한 부채와의 전쟁 그리고 물가와의 전쟁 이 두 가지로 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